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메리칸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헨리 제임스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나왔던 말이라 아시겠지만 산홍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부터 근대까지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서 통용되던 직업의 분류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말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삼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지 넉사자에 백성민자를 써서 네 가지 민족의 분류다라는 거죠. 어떤 설명에는 직업의 분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분제도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반과 천민 두 가지 계급으로 분류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산홍공상의 개념은 중국의 영향으로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고매한 양반, 선비들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이 농사를 짓는 농민, 그 다음이 공업,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을 가장 낮게 취급했습니다. 조선의 기술과 경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홍공상의 개념은 비단 동아시아에만 있던 개념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소설 아메리카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번 한 미국의 부호가 유럽에서 신부를 구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 아메리칸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성공적인 아메리칸 뉴만입니다. 뉴만은 욕조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고 35살의 나이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뉴만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그냥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먼은 그렇게 훌훌 유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여태껏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누릴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최고의 것만 보고 즐기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을 즐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파리에 살고 있는 옛 친구 트리스트람을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뉴먼에게 파리에 정착해라. 여기 참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 매사에 자신만만한 성공한 미국의 사업가 아메리칸인 뉴먼은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묘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작이나 후작과 같은 귀족작이 아니면 어떤 그 가문의 전통 이런 것에 집착하는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뉴먼은 미국인인 자신이 모욕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이 성공한 미국의 사업가 뉴먼은 그저 귀족자기도 없는 장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조국에 대해 말하는 투는 뉴먼을 화나게 했다. 뉴먼은 어째서 트리스트람 같은 인물에게 조국이 좋은 곳이 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뉴먼은 결코 애국자로 자처하지는 않았어도 조국이 친구의 콧구멍 냄새와 똑같이 취급받는데 화가 치민 나머지 큰 소리로 맹세했다. 즉,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전 유럽을 깔아뭉갤 수 있고 미국인이 조국을 비난한다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워 본국으로 송환하여 보스턴쯤에 살게 해야 한다고. 이것은 뉴만에게는 매우 복수심에 찬 말이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 파리에서 살고 있는 옛 친구 트리스트람이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형적인 성공한 아메리칸 뉴먼은 그게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나의 조국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전 유럽을 깔아뭉갤 수 있다. 이런 전형적인 미국인적 사고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참 미국의 정체성 같은 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오만한 유럽에서 뉴만이 겪는 이 미묘한 무시와 천대 이런 걸 보면서 최근래 요즘에 미국과 유럽 정세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정상들을 막 휘두르는 모습을 뉴만이 보았다면 꽤나 통쾌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소설 아메리카는 1877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한 150년 전에 쓰인 거죠. 아마 격세지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뉴만이 맞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과 유럽, 구세계와 신세계의 갈등과 충돌은 이미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구나. 또 이런 사실도 알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갈등과 충돌은 근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단 한 번도 완전하게 해소된 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파리로 넘어간 뉴만은 친구인 트리스트람의 부인으로부터 한 여인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 소설 아메리칸의 큰 줄기를 이루는 뉴만의 결혼 도전기의 주인공인 싱트레 부인 클레어입니다. 클레어가 싱트레 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싱트레라는 남자와 한번 결혼한 이력이 있는 돌싱이기 때문입니다. 뉴만은 이 클레어에게 홀딱 반하게 되고 클레어와 결혼하기 위해서 8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통 유럽 귀족인 벨가드 가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클레어가 아주 전통 있는 수백 년 역사의 유럽 귀족 가문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본문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지만 뉴만은 그다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 뉴만은 자신의 경사를 퍼뜨리고 싶은 다소 공격적 충동에 대해 충분히 변명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의 감정은 보통 때와 달랐다. 그는 한 번만이라도 콧대 높은 벨가드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몰랐던 것이다. 실상 뉴만은 지난 6개월 동안 노부인과 그녀의 큰아들이 그의 머리 위를 굽어보는 느낌을 가졌으며 이제 이들은 출발선상에 끌어내놓고 자신이 금을 긋는 즐거움을 맛볼 차례가 되었다고 굳게 다짐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주 크게 성공한 젊은 사업가 영앤 리치 아메리칸 뉴만이었는데 유럽에 와서 이런 전통과 가문 이런 것들에 이상하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이 클레어랑 교제하면서 그 집안의 이제 노부인 어머니와 큰 오빠에게 묘하게 계속 무시당하고 머리 위에서 굽어보는 느낌을 가졌는데 내가 언젠가 한번 역전시키겠다 이 상황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소설 아메리카는 성공한 미국인 사업가가 수백 년 전통의 유럽 귀족 집안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겪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구세계와 신세계의 특성과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이야기의 재미를 더하는 그런 요소들이 클레어의 작은 오빠 발렌틴, 그리고 박물관에서 그림을 그리며 성공을 갈구하는 욕망덩어리 노에미 양의 이야기, 이런 사이드 스토리들이 더해지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하는 유럽의 젊은 세대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커다란 사건들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서 읽는 재미가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또 더하여서 벨가드 가문의 커다란 비밀을 알고 있는 브레드 부인, 또
명예와 전통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럽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가미가 되면서 이 소설 아메리카는 단순히 연애, 결혼 이런 소설이 아닌 재미와 반전, 그리고 깊이와 철학까지 갖춘 아주 명작으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이 소설 아메리칸의 저자 헨리 제임스가 왜 에드거 앨런 포, 허먼 멜빌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19세기 미국 작가로 불리는지 이 책을 읽으면 완벽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넌 아메리칸인 저희는 결코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본문 중에서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간 발렌틴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간 부분을 좀 짧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합당한 명분 외에도 결투란 이처럼 따분하고 단조로운 시대에 분명코 추천할 만한 낭만적인 매력을 지녔다고 생각해요. 그건 고상한 시대의 유물이니 누구든 고수해야죠. 분명히 말하지만 결투란 잘못된 게 아니랍니다. 고상한 시대라니 당치도 않아요. 뉴먼이 대답했다. 설령 당신의 조상이 나를 불쾌하게 하더라도 난 잘 구슬릴 수 있어요. 이봐요. 발렌틴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수모를 당하고도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소? 누군가 당신을 치면 되받아 쳐버리고 당신을 욕되게 하면 호되게 야단을 쳐버려요. 야단을 치라고요? 법정에서 말인가요? 그건 너무 비열해요. 발렌틴이 말했다. 네, 주인공 뉴먼과 클레어의 작은 오빠 발렌틴이 나누는 대화인데 좀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투를 하려고 하는 클레어의 작은 오빠 발렌틴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목숨을 거느냐 그런 일에 라고 하는데 명예가 모욕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말하는 유럽 사람 발렌틴과 아니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 당신도 대받아치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잖아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는 뉴먼과 이런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유럽인들, 그리고 법과 정의, 실리를 생각하는 미국인의 문화와 사고가 이런 차이점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읽어드렸고요. 이 소설 아메리카는 이야기의 흐름 자체로도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지만 서양 문화의 중심인 유럽과 미국의 관습과 가치관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된 고전이 현대에도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는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아메리칸, 헨리 제임스 지음. 제1장. 1868년 5월 어느 화창한 날, 한 신사가 루브르 박물관 안의 살롱 카레의 중앙에 놓여진 커다란 둥근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있었다. 이후 이 널찍한 긴 의자는 무릎 관절이 약한 탓에 앉을 곳을 찾던 미술 애호가들에겐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치워져 버렸다. 문제의 그 신사는 긴 의자에서 가장 푹신한 곳을 조용히 차지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다리를 뻗고 앉아 자신의 자세를 한껏 즐기는 모습으로 뮤리오가 그린 아름다운 달빛 속의 마돈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신사는 모자를 벗은 다음 붉은색의 작은 안내 책자와 오페라 글래스를 옆에 내려놓았다. 더운 날씨에 걸어다녀 몸이 달아오른 그는 다소 지친 몸짓으로 손수건으로 연신 자신의 이마를 닦았지만 분명히 쉽게 피로를 느낄 남자는 아니었다. 키가 크고 몸은 말랐지만 건장하게 보이는 이 신사는 강단이 있다고 할 정도로 활기찬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고요히 루브르를 거니는 것보다 쉬운
육체적 모험을 감행했어도 이처럼 박물관을 찾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세한 활자가 박힌 베데커 책자 속에서 별표가 붙은 모든 그림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긴장되고 눈이 침침하여 마침내 현기증으로 자리에 앉아버렸다. 더욱이 이 신사는 벽에 걸린 모든 그림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몸단장을 하고서 위대한 프랑스 예술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손에 들린 복제 그림까지 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진품보다 복제품에 더 감탄했던 것이다. 이 신사의 생김새를 보면 그가 빈틈없고 유능한 사람임을 능히 알 수 있는데, 사실인즉 그는 빳빳한 계산서 다발을 세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이면서도 밤새 그런 일을 하고도 머리가 거뜬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라파엘과 티치아노와 루벤스의 그림을 관찰하는 데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사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모호한 자기 불신감을 가졌다. 낯선 사람의 국적을 식별하는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찰자라면 이 미숙한 예술 감식가가 어디서 왔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관찰자라면 이 신사가 거의 완벽하게 드러내는 국민적 특성에서 유머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다. 긴 의자에 앉은 이 신사는 강력한 미국인의 표본이었는데, 그는 멋진 미국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체적으로 늠름한 남자였다. 자신의 신체적 자산인 건강과 강인함이 완벽히 표출될 경우 참으로 깊은 인상을 주게 될 이 인물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만일 이 인물이 억센 기독교도였다면 이는 자신도 모르게 된 일일 것이다. 또한 멀리 걸어갈 필요가 생겼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이럴 경우에도 결코 스스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냉수욕이나 곤봉 따위를 알지 못했으며 보트를 타거나 사격을 하거나 펜싱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에 몰두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더욱이 그는 승마가 위장병에 좋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기질적으로 절제를 하는 인물이었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파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체험이라는 말을 듣고서 루브르를 찾던 전날 밤 앙글레 카페에서 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했다. 평상시 이 신사의 태도나 몸가짐은 다소 해이한 듯 했지만 특별한 영감을 받아 자신을 추스리면 행진하는 근위병처럼 보였다.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던 그는 흡연이 건강에 좋다는 풍문을 굳게 믿을 수도 있었지만 동종요법에 관한 만큼이나 담배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이 신사는 미끈하고 균형 잡힌 이마와 후두부를 가진 잘생긴 머리형에 직모에다 숱이 많은 건성의 갈색 머리카락을 가졌다. 그의 혈색은 갈색이었고 대담하고 분명하게 생긴 코는 반원형이었다. 맑고 차가운 회색 눈빛을 가진 그는 다소 숱이 많은 콧수염을 제외하고 깨끗이 면도를 하고 있었다. 이 인물은 흔한 미국인 유형인 평평한 턱과 야무진 목을 가졌지만 국적에 대한 표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보다 표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용모는 극히 웅변적이었다. 분별력 있는 관찰자라면 그 표정을 완벽히 측정했을 테지만 그것을 묘사하는데 당황했으리라. 거기에는 많은 미국인들의 얼굴 특징이 된 공허하지 않은 독특한 모호함은 물론
단순하지 않은 공백감이 있었으며 특히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생이 가져올 기회를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표정이 깃들었다. 이 인물이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눈빛에는 순수와 경험이 기묘하게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모순적인 암시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낭만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은 아닐지언정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것은 냉담하면서도 친절하고 솔직하면서도 주의 깊고 빈틈없는 듯하면서도 쉽사리 남을 믿고 긍정적이면서도 회의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수줍어하고 지극히 영리하면서도 명랑하게 보인 눈빛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신사로 하여금 양보의 빛을 띠면서도 도전적인 면이 있고 과묵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게 보이도록 했다. 그의 콧수염 위의 뺨에는 나이보다 일찍 패인 두 줄기 주름살이 있었으며 비록 앞을 열어놓은 셔츠와 감청색 넥타이가 다소 눈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스타일 때문에 자신의 신분은 분명하게 노출되었다. 여기서 목격된 신사의 모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신사는 미학적 의문에 다소 당황하여 예술가의 가치를 작품의 가치와 혼동하는 이 신사는 젊은 여인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므로 소년 같은 머리 모양을 한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가늘게 눈을 뜬 마돈나의 그림에 감탄했다. 치명적 실수로 말미암아 심적 부담을 느끼고 어슬렁거리기는 했지만 장래가 양양하게 보인 인물이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기분을 복돋우며 익사를 부리고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란 이 신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분명히 현실적 인물이었지만 어떤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유리하게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간주했다.